그해 겨울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 본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육군 중앙수사단장 하은정 소장의 집무실에는 난방이 돌고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너덜너덜한 편지지 한 장이 방 안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것은 투서였다. 군 내부 고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녀에게 직접 보낸 피 맺힌 절규였다. 경기도 연천 제28보병 사단 태풍부대 그곳의 왕 황인기 연대장. 그는 군인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하은정은 육군 역사상 전투병과 출신이 아닌 수사병과에서 별을 단 최초의 여성이었다. 감정의 동요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얼음마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그녀는 편지지의 다음 문단으로 눈을 돌렸다. 얼마 전 혹한기 진지 구축 공사 중 박일병이 붕괴된 교통호에 깔려 죽었습니다. 부대는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황인기 대령이 빼돌린 불량 자재 때문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부디 제발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최전방 GOP를 담당하는 사단의 현역 연대장이 병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였다. 하은정은 수화기를 들어 수사일과장 최중령을 호출했다. 최중령, 제28보병 사단, 황인기 대령. 지금 이 순간부터 공식 기록 없이 비공식적으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그가 지난 3년간 손댄 모든 공사, 보급, 유류 내역, 그리고 박일병 사망 기록까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최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장님, 제28보병 사단은 김경석 소장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제5군단장 유태진 중장님이십니다. 그 나이는. 그래서 하은정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게 그놈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묵인해야 할 이유가 되나. 최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유태진 중장. 육군 내 최대 파벌의 수장이자 참모총장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김경석 사단장은 그의 신복이었고 황인기 대령은 그 라인의 충실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건드리는 것은 육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최중령이 가져온 자료는 하은정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황인기 대령의 처가 쪽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 그가 최근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 그리고 박일병이 사망한 진지공사에 납품된 자재업체는 유태진 군단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되어 있었다. 박일병의 사망 기록은 혹한기 동결 집안 해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하은정은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정식 수사팀을 연천으로 보내는 순간 유태진 중장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수사관들이 사단 정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황인기는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맞출 것이다. 그녀가 직접 가야 했다. 수사단장의 별 계급장을 떼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그녀는 수사단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속내를 터놓는 최측근 정보분석관 최진우 준이를 불렀다. 그는 방첩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위장신분과 침투작전의 대가였다. 최준이, 나 연천으로 가야겠어. 민간인 신분으로. 최진우 준이는 놀란 기색도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어떤 신분이 필요하십니까, 단장님? 제28보병사단 연대본부.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마도 군무원 식당의 배식원 정도가 좋겠군. 며칠 후 육군 중앙수사단장 하은정 소장은 국방부 특별안보정책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인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같은 날 경기도 연천의 혹한이 몰아치는 제28보병사단 연대본부 군무원 식당에 배연이라는 가명의 중년 여성이 새로운 주방 보조원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병든 노모를 모시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하는 지치고 초라한 얼굴의 여인이었다. 태풍부대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군복을 뚫고 들어왔다. 배연이가 된 하은정은 난생 처음 끼어보는 두꺼운 고무장갑 속에서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식당의 뜨거운 증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악취, 그리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병사들의 식판 더미는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수사관을 지휘하며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주방 조리장의 거친 욕설과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최하층 노동자였다. 아줌마, 거기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식판 안 날라. 손이 왜 그래? 무슨 장군 마누라라도 되슈. 조리장의 모욕적인 언사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녀의 어설프고 느린 손놀림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배어나오는 위화감은 다른 주방 보조원들에게도 경계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배연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연약하고 무능하며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투명 인간으로. 그녀가 지옥 같은 식당 일을 자처한 이유는 명확했다. 식당은 부대의 모든 소문과 정보가 모이는 하수구였다. 병사 식당과 간부 식당을 오가며 그녀는 수많은 날것의 대화들을 걸러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목표물 황인기 대령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황인기 대령은 병사들 앞에서는 아버지였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훈련을 독려하고 식당에서는 병사들의 식판에 직접 반찬을 얹어주며 어깨를 두드렸다. 많이 먹어라. 먹고 힘내서 적들 다 때려잡아야지. 병사들은 그런 그에게 열광했다. 하지만 하은정이 간부 식당에서 배식을 하며 몰래 지켜본 그의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장교들, 특히 보급이나 재정 담당 장교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 이선우 소령. 당신은 머리가 장식이야. 내가 지시한 보급 물자 명세서 아직도 숫자가 안 맞잖아. 이번 달 유류 소모량 보고서 내가 말한 대로 깔끔하게 못 맞춰. 당신 군 생활 그만하고 싶어. 하은정의 귀가 번쩍 뜨였다. 이선우 소령. 군수과장이었다. 투서에는 없던 이름이었지만 보급을 총괄하는 군수과장이 연대장의 저런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비리의 핵심 실무자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이선우 소령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줄을 잘못 써 유태진 군단장의 라인을 타지 못해 최전방으로 밀려난 전형적인 비운의 엘리트였다. 그는 황 대령의 모욕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붉힌 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하은정은 두 번째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 제보자 그리고 이선우 소령. 첫 번째 제보자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투서의 필체나 절박함으로 보아 사병이 분명했지만 수천 명의 병사 중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잔반을 치우며 병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식기 세척장 뒤편에서 병사 2명이 몰래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박 병장, 너 진짜 그만해. 너 그러다 황 대령한테 찍히면 너 진짜 영창 가는 걸로 안 끝나. 너 박일병처럼 되고 싶어? 그래도 말해야지. 시발 준영이 형. 아니, 박일병 그렇게 죽은 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날 교통호 무너진 거. 시멘트가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였다고. 하은정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 병장. 그리고 사망한 박준영 일병. 그녀는 조용히 그 병사의 얼굴을 익혔다. 취사 지원을 나온 전투지원중대 소속 박주환 병장이었다. 며칠 뒤 하은정은 일부러 식당 뒤편에서 가장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기다 발을 헛디딘 척 요란하게 넘어졌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박주환 병장이 깜짝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하은정은 극심한 고통을 연기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이고, 고마워요. 용사님, 내가 요즘 아들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아들도 박일병처럼.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박주환 병장의 눈빛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 일병,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여기 부대에서 사고로 갔다면서. 하필 이름이 같아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부모는 알기나 할까. 제 아들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녀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다. 박주환 병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여긴 위험합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해요? 그냥 아들 생각나서 그런 건데. 아닙니다. 준영이 형은, 박일병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정은 박주환 병장과 식당의 차가운 부식 창고에서 다시 만났다. 박 병장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다. 제가 투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로 보냈는데 오히려 며칠 뒤에 연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은정은 등골이 오싹했다. 투서가 유태진 군단장의 라인을 통해 황인기 대령에게 역으로 전달된 것이다. 연대장님이 제 어깨를 주무르시면서 웃으시더군요. 박 병장,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헛생각 말고 훈련이나 열심히 받으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부대 내 왕따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탄약고 정리 작업만 혼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감금이자 심리적 고문이었다. 박 병장, 나 사실 군 관계자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당신 친구의 억울함을 풀러. 박주환 병장은 그녀를 믿지 못했다. 식당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은정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썼다. 이것은 최진우 준이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그 어떤 사망 기록에도 없는 사실이었다. 박준영 일병 어머니 성함이 오숙자 씨. 맞지. 고향은 해남. 사망 당일 부대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전보로 박 일병을 휴가 중에 강제로 불러들였어. 그리고 그 공사 현장으로 투입시켰지. 맞나? 박주환 병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떻게? 그걸. 나를 믿어요. 황인기 대령을 잡으려면 그날 공사 현장의 자재 명세서 원본이 필요해.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군수과장 이선우 소령이 그걸 가지고 있겠지. 박주환 병장이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령님도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연대장님이 모든 걸 이 소령님께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령님이 이면 장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선우 소령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국에 헌신하겠다는 푸른 다짐은 연천의 혹한과 황인기라는 악마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군수과장으로 부임한 첫날부터 황인기 대령은 그를 하수인으로 낙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류 절감 보고서 조작이었다. 그러나 점점 대담해져 이제는 GOP 철책 보강 공사와 병사 생활관 개선 공사의 자재를 통째로 빼돌리고 있었다. 규격에 맞는 새 자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폐기 직전의 자재들이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 빼돌린 자재들은 유태진 군단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그 대가로 이소령의 관사에는 주기적으로 현금이 담긴 봉투가 배달되었다. 이소령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관사 벽장 깊숙한 곳 낡은 군복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그것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자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씻을 수 없는 족쇄였다. 박일병이 죽기 며칠 전 그는 황 대령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보고했다. 연대장님, 교통호 지지대 자재가 규격 미달이 아니라 그냥 썩은 나무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병사들 죽습니다. 황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이소령, 자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전쟁 나면 그거보다 더한 데서도 똥 싸고 자야 돼. 다 정신력 문제야. 그리고 이선우. 이 일은 김경석 사단장님도 유태진 군단장님도 다 아시고 제가 하신 일이야. 자네가 여기서 딴 마음 먹으면 자네 군 생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누워있는 자네 아내 약값은 누가 대주지.
그 악마 같은 협박 이후 박일병이 죽었다. 붕괴된 진지에서 꺼낸 것은 시멘트 블록이 아니라 손으로도 쉽게 부스러지는 흙덩어리였다. 이선우 소령은 그날 밤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빼돌린 자재의 품목과 수량, 황인기 대령이 송금을 지시한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그와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그는 이 모든 이면 장부를 방수 처리된 작은 USB에 담아 자신의 전투와 미창 깊숙이 숨겼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죽으면 모든 죄는 자신이 뒤집어쓰고 끝날 터였다. 하은정, 아니 배연희는 이선우 소령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박주환 병장을 통해 이 소령이 매일 밤 연대 본부 뒤편의 가장 후미진 흡연 구역에서 홀로 담배를 피운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날 밤 하은정은 일부러 식당 마감을 늦게까지 했다. 그리고 흡연 구역으로 향하는 이 소령의 뒤를 따랐다.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만 자욱했다. 이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하은정이 조용히 다가갔다. 용사님. 아니 간부님. 혹시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소령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식당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는 묵묵히 라이터를 건넸다. 하은정은 일부러 담배에 불을 붙이는 척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밥도 잘 못 드시고. 얼굴이 말이 아니시네. 이 소령은 경계하며 몸을 살짝 피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주머니. 하긴. 여긴 군대니까.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기. 공사하다가 누가 죽었다면서요. 밥 먹는 병사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쯧쯧 얼마나 무서웠을까. 부모는 알랑까 몰라. 제 아들 같아서.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공사 다 간부님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선우 소령의 손이 멈칫했다.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냥 다들 아름아름 아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꼭 누가 일부러 덮은 것처럼. 이 소령은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아주머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밤에 위험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하은정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우 소령. 육사 65기. 보병병과. 하지만 군수과장으로 좌천. 그리고 황인기 대령의 이면 장부를 가지고 계시죠. 이선우 소령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식당 아주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박준영 일병을 죽게 한 그 패자제들. 이 소령님이 결제한 서류 아직 가지고 있죠. 당신이 살 길은 하나뿐이에요. 그 장부를 나에게 넘겨요. 그럼 당신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고 넘기지 않으면 살인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 소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당신, 황 대령이 보낸 사람이군. 날 시험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는 품에서 아주 낡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이 소령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행운의 동전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고 버텼죠. 소령님도 힘내시라고. 이 소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전을 바라보았다. 이게 지금 뭡니까? 자세히 봐요. 불에 비춰서. 이 소령이 라이터를 켜고 동전의 표면을 비추었다. 평범한 동전이었지만 표면 한가운데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바늘 끝으로 새긴 듯한 작은 문양이 있었다. 그것은 방패와 칼을 교차한 문양, 육군 중앙수사단의 비공식 상징이었다. 오직 수사단 핵심 요원들 그리고 육사에서 수사병과를 지원했던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아는 표식이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당신, 도대체, 설마? 내일 자정. 식당 뒤 보일러실에서 만납니다. USB 가지고 와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선우 소령.
하은정은 다시 배연희의 어깨 굽은 모습으로 돌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선우 소령은 손바닥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든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온몸을 떨었다. 다음 날 연대 전체에 피비린내가 감돌았다. 황인기 대령이 아침부터 사단장인 김경석 소장에게 불려가 쌍욕을 먹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황 대령은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장교들의 군기를 잡았고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 하은정은 식당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투서가 돌고 내가 비공식 내사를 시작한 것이 김경석 사단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부 기강을 잡는 것일까? 혹은 이선우가 배신했나? 그날 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하은정은 약속대로 식당 뒤편의 어둡고 습한 보일러실에서 이선우 소령을 기다렸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낡은 보일러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이 소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배신했나? 아니면 황인기 대령에게 잡힌 건가? 그때 보일러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선우 소령이 아니라 박주환 병장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거의 기다시피 들어왔다. 아주머니.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 소령님이 잡혀갔습니다. 하은정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누구한테? 똑똑히 말해. 황 대령님 직속 부관이랑 헌병대 애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 소령님 관사로 쳐들어가서 지금 연대 본부 의무실 뒤편에 있는 폐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가 원래 말 안 듣는 애들 잡아다 족치는 곳입니다. 황인기 대령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이선우 소령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직감했거나 혹은 하은정의 존재 자체를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USB는 이 소령님이 가지고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소령님 관사를 샅샅이 뒤지는 걸 봤습니다. 분명 장부를 찾으려는 걸 겁니다. 하은정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이선우 소령을 잃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박일병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자신 역시 신분이 발각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 병장, 지금 당장 부대 밖으로 나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공중전화를 찾아. 내가 주는 번호로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해. 태풍. 적색경보. 외울 수 있나? 네. 태풍. 적색경보.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배연이라고만 전해. 그리고 절대 부대로 복귀하지 말고 근처 민가에 숨어 있어. 이건 자네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명령이다. 박주환 병장은 울음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번호는 최진우 준이의 비상 연락망이었다. 적색 경보는 작전 중 노출, 즉각적인 무력 개입이 필요하다는 최악의 신호였다. 하은정은 보일러실 구석에 있던 녹슨 쇠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대 본부 건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배연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을 향해 침투하는 육군 수사단장의 걸음이었다. 연대 본부 의무실 뒤편 폐창고. 낡은 철문 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이선우 소령은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황인기 대령이 직접 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개새끼가. 이선우.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내년이 감히 날 배신해. 장부가 어딨어. 말해. USB 어딨냐고. 이 소령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경멸의 눈빛으로 황 대령을 바라봤다. 당신. 살인자야. 내가 죽어도 당신 용서 못해.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황 대령이 옆에 있던 헌병에게 눈짓했다. 헌병이 물이 가득 담긴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다. 그 순간 하은정은 창고의 낡은 철문을 온몸으로 들이받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멈춰. 창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황인기 대령, 그의 부관, 그리고 헌병 2명. 그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배연이가 왜 여기에, 그것도 쇠 파이프를 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황 대령의 부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은정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부관의 무릎 관절을 쇠 파이프로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억소리와 함께 부관이 쓰러졌다. 황인기 대령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너 정체가 뭐야? 하은정은 쇠 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황인기 대령, 당신을 불법 감금 및 폭행, 살인 교사 혐의로 내가 직접 체포하겠다. 저 미친년을 당장 잡아. 황 대령의 고함에 헌병 2명이 군용 대검을 뽑아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식당 아주머니의 작업복을 입은 그녀와 군복을 입은 헌병들의 필사적인 사투가 좁은 창고 안에서 벌어졌다. 하은정은 훈련된 살인 병기였다. 헌병 2명은 군에서 정식으로 특공 무술을 배운 최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쇠 파이프 하나를 든 중년 여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대검을 든 손목을 꺾어 무력화하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그녀는 급소와 관절을 정확하게 노렸다. 2명의 헌병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황인기 대령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려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쏴. 하은정이 쇠 파이프를 든 채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쏠 수 있으면 쏴봐, 황인기 대령. 여기서 날 쏘면 넌 이제 살인 교사가 아니라 현행범 살인자가 되는 거야. 내 뒤를 봐주는 김경석 사단장도 유태진 군단장도 널 감당하지 못하게 될걸.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황 대령의 손이 권총 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들어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이었다. 이소령, 괜찮나? 하은정이 묶여있는 이선우 소령에게 물었다. 이소령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USB는 괜찮아. 내가 찾을 테니. 바로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군홧발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여기는 제28보병사단 헌병 특수임무대다. 황인기 대령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내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긴 내 구역이야. 날 잡으러 왔다고. 웃기지 마. 넌 이제 민간인 무단 침입에 군인 폭행 현행범이다. 넌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창고 문이 활짝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기관단총 조준경이 일제히 하은정을 향했다. 손들어. 쇠 파이프 버려. 하은정은 쇠 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황인기 대령은 쓰러진 부관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전현 당장 포박해. 그리고 이선우 소령은 반역죄로 군사재판에 넘길 준비해. 전현이랑 내통해서 부대를 전복시키려 한 간첩이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선우 소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하은정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헌병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계급이 뭔가? 헌병대장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다. 헌병대장 박철민 중령이다. 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박철민 중령. 지금 즉시 총구 얻어. 그리고 내 상관인 황인기 대령을 체포해. 뭐라고? 저 미친년이. 나는 육군 중앙수사단장 소장 하은정이다. 창고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황인기 대령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수사단장? 하은정 장군? 너 지금 내 꼴을 봐. 식당 설거지꾼이. 별을 달았다고? 박중령 뭐해? 당장 전현 입을 막아.
박철민 중령도 그녀를 미친 여자로 취급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하은정의 손에 들려있던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10원짜리 동전이 들어왔다. 박중령은 헌병병과였고 수사단의 그 비공식 표식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 대령님. 저 표식은.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 로터 소리가 연대 상공을 뒤덮었고 섬광탄이 터졌다. 비켜라. 길 열어. 헌병 특임대 병력을 뚫고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헌병대가 아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 직속 특별수사팀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최진우 준이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전원 총기 내려. 육군 중앙수사단이다. 저항시 사살한다. 최준희는 박주환 병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인근에 대기 중이던 예하 수사대로부터 최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헬기로 이동, 연대 본부를 급습한 것이었다. 헌병대는 자신들의 지휘 계통보다 상위에 있는 수사단의 등장에 얼어붙었다. 최준희는 하은정에게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경례했다. 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황인기 대령의 얼굴은 이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하은정. 장군? 하은정은 최준희의 외투를 여몄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이선우 소령의 결박을 풀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황인기 대령에게 다가갔다. 황인기 대령. 당신을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감금, 군수품 횡령, 그리고 살인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준희가 황 대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하은정은 쓰러진 이 소령에게 다가가 물었다. USB. 어디 있나? 이 소령은 고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와 밑창을 가리켰다. 전투와 밑창의 고무를 뜯어내자 그 안에 방수 처리된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하은정은 최준희에게 명령했다. 연대 본부 전체를 폐쇄한다. 황인기 대령의 사무실과 관사 그리고 군수과 전체를 압수수색한다. 단 하나의 서류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황인기 대령의 체포는 제28보병사단, 아니 육군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되었다. 최전방 현역 연대장이, 그것도 육군 수사단장이 직접 위장 잠입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은정은 연천의 임시수사본부에서 밤샘 조사를 지휘했다. 이선우 소령이 넘긴 USB는 스모킹건이었다. 그 안에는 황인기 대령이 지난 몇 년간 유태진 군단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와 거래하며 빼돌린 군수품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박일병 사망 당일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황인기 대령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김경석 사단장님도 알고 계셨어. 아니, 이 모든 건 제오 군단장 유태진 장군님의 지시였어. 하은정,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별 2개짜리가 별 3개짜리 군단장님을 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은정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황 대령, 당신은 당신의 죄값만 치르면 돼.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하은정은 김경석 사단장에게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김 사단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고성을 질렀다. 하 장군,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내 부대 연대장을 내 허락도 없이 수사단장이 위장 잠입해서 체포해. 이건 명백한 월권이고 지휘 계통을 무시한 하극상이야. 김경석 장군, 하극상은 당신 부하가 저지른 짓이지. 살인 은폐와 횡령 말이야. 그리고 난 당신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육군 중앙수사단은 육군 참모총장 직속 기관이니까. 당신, 지금 유태진 군단장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건가? 당신 군 생활 오늘로 끝난 줄 알아.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다. 김경석 사단장과 유태진 군단장의 압력은 즉각적이고 거대했다. 육군 본부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수사단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수사 예산이 동결되었고 파견 인력들이 원대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심지어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수사단장의 과잉 및 불법 수사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통보까지 날아왔다. 하은정은 고립되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독대를 신청했지만 총장은 국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의 면담을 거부했다. 총장 역시 유태진 군단장이 이끄는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진우 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단장님, 이대로 가다간 저희가 역으로 당합니다. 황인기 대령선에서 멈추시는 게. 최준희. 하은정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박준영 일병은, 흙더미에 깔려 죽은 그 병사는, 황인기 하나 잡자고 내가 식당 설거지를 한 줄 알아. 김경석이든 유태진이든 그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나.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돌파구만 남아 있었다. 바로 육군 본부 감찰실장 백승주 소장이었다. 백승주 소장은 하은정과 육사 동기였지만 수사병과가 아닌 재정병과 출신으로 군내에서 유일하게 유태진 군단장의 라인에 속하지 않은 채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청렴 결백함의 상징이었고 하은정과는 서로를 존중하는 라이벌이자 동료였다. 하은정은 백승주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백 장군, 나 하은정이야. 당신 도움이 필요해. 백승주 소장은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답했다. 하 장군, 일이 너무 커졌더군. 내가 뭘 도우면 되지. 유태진 군단장이 황인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돼. 자금 세탁의 흔적은 있는데 종착지가 없어. 당신의 재정감찰팀이 필요해. 비공식적으로. 백승주는 잠시 침묵했다. 유태진 군단장은 거물이야 하 장군. 그를 치는 건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일세. 알아.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야. 당신은 군 전체가 썩는 걸 방치할 사람이 아니잖아. 며칠 뒤 백승주 소장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가 이끄는 감찰실 정예 요원들이 밤을 새워 추적한 자금의 흐름이 담겨 있었다. 유태진 군단장의 사촌이 운영하던 유령 회사는 다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놀랍게도 김경석 사단장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중견 방산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수가. 하은정은 경악했다. 유태진 군단장과 김경석 사단장은 단순한 상하관계나 학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방산 비리라는 거대한 이권으로 똘똘 뭉친 운명 공동체였다. 황인기 대령은 그들의 자금을 마련하는 행동대장이었던 것이다. 백승주 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하 장군. 증거는 확보했네.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이걸 터뜨리면 김경석은 물론이고 유태진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백 장군.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하은정은 모든 증거를 취합했다. 황인기의 자백, 이선우의 이면, 장부, 그리고 백승주가 찾아낸 결정적인 자금 흐름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들고 육군 참모총장실이 아닌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갔다. 참모총장을 건너뛴 군 역사상 유례없는 직보였다. 국방부 장관은 하은정이 들고 온 보고서의 무게에 할 말을 잃었다. 현역 군단장과 사단장이 연루된, 그것도 병사의 사망 사건까지 은폐된 거대한 비리 카르텔.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장관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하 장군. 이 일은 내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겠네. 육군 본부에는 함구하고 즉시 수사단을 확대 편성해서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국방부 직할로 보장하겠네. 청와대의 재가가 떨어지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사색이 되어 하은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녀는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지시입니다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으로 태풍작전이라는 암호명 하에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체포된 것은 제28보 병사단장 김경석 소장이었다.
그는 사단장실에서 작전 회의를 주재하던 중 들이닥친 수사단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는 이건 쿠데타야. 유태진 장군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문제는 유태진 중장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5군단의 군단장이었다. 현역 삼성 장군, 그것도 군단장을 그의 지휘소에서 체포한다는 것은 군사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은정이 직접 체포팀을 이끌고 경기도 포천의 군단장실로 향했다. 군단 청사는 이미 수사단 병력에 의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다. 군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태진 중장은 놀랍게도 아주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갓 뽑은 원두커피 향을 맡으며 하은정을 바라보았다. 하은정 장군.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내 부하들을 싹쓸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군단장까지 잡으러 오셨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유태진 중장. 군수품 횡령 및 직권 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하십시오. 유태진 중장은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체포? 좋아. 그런데 하장군, 자네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세. 자네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해먹은 장군들의 비리가 아니야. 이건 이 군대를 지탱하는 질서일세. 질서라고. 그 질서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나갔어. 전쟁에선 더 많이 죽어. 자네 같은 이상주의자 때문에 군 전체가 무너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자네를 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 유태진 중장이 책상 서랍을 여는 듯 했다. 수사 요원들이 일제히 그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군단장님. 부질없는 짓입니다. 유태진 중장은 피식 웃더니 서랍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냈다. 농담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고작 그런 짓으로 끝내겠나. 좋아 가지. 하은정 장군.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는 오늘 군대에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어. 특히 자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야.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하은정은 그것을 패배자의 허세로 치부했다. 유태진 중장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현역 삼성 장군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은 육군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태풍작전은 대성공이었다. 황인기 대령, 김경석 소장, 유태진 중장으로 이어지는 28사단 비리 라인은 뿌리째 뽑혔다. 관련자 수십 명이 구속되었고 군납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 대표들도 줄줄이 법정에 섰다. 하은정은 군의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부패를 척결한 어른 마녀라 칭송했다. 사망한 박준영 일병은 순직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그의 유가족에게는 정식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졌다. 내부 고발자 박주환 병장은 수사단 본부로 전출되어 안전하게 전역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선우 소령은 모든 혐의를 벗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육군 참모총장은 하은정을 불러 그간의 무례를 사과했고 그녀의 공을 치하했다. 하은정은 그토록 바라던 군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다. 성공의 축배는 짧았다. 하은정은 수사단장실로 복귀한 후 태풍작전의 전리품인 압수수색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태진 중장의 마지막 말, 자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포함해서라는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목에 걸려 떠나지 않았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았다. 유태진과 김경석은 너무 쉽게 무너졌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자금 흐름의 핵심 증거가 너무나 우연히 백승주 소장의 도움으로 발견되었다. 하은정은 최진우 준이를 불렀다. 최준이. 자네는 이번 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최준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단장님.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 생각해봐. 유태진은 군단장이었어. 그는 우리 수사단보다 더 강력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백승주 소장이 내게 자금 추적 자료를 넘기는 걸 막지 못했을까? 마치 우리가 그 자료를 찾아내길 기다렸다는 듯이.
하은정은 백승주 소장이 넘겨주었던 그 결정적 증거 파일, 즉 김경석 사단장 아내의 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이번엔 수사단의 사이버 포렌식 팀을 동원해 그 파일의 원본을 추적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파일은 백승주 소장의 감찰실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었다. 파일의 최초 생성지는 놀랍게도 유태진 군단장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삼성 장군 제3야 전군 사령부 작전참모부장 이철의 중장의 사무실 컴퓨터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페이크였다. 원본 IP를 역추적하고 삭제된 로그를 복원하자 모든 데이터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백승주 소장의 개인 보안 서버였다. 하은정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최준희 단장님. 이것은 백승주 장군이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마치 제3자가 유출한 것처럼 꾸며서 저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왜 백승주가? 하은정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백승주와 유태진. 두 사람은 육사 동기였지만 군내 최대 파벌인 유태진 라인과 유일하게 그에 대항하던 청년파 백승주 라인의 수장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서로를 견제해왔다. 그런데 백승주가 유태진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직접 나서지 않고 하은정이라는 칼을 이용했을까? 최준희. 지금부터 백승주 소장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그가 감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결제한 모든 방산 계약, 군수품 입찰 내역.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은정은 직감했다. 이것은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내부의 거대한 권력 투쟁이었고 자신은 그 한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칼춤을 춘 광대였을지도 모른다. 수사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백승주 소장은 청렴 결백이라는 가면 뒤에 유태진 라인과는 또 다른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었다. 유태진이 구식의 건설과 자재 비리에 집착했다면 백승주는 훨씬 더 교묘하고 거대했다. 그는 차세대 군 전술 통신망 사업인 프로젝트 솔라리스와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 등 수조 원대 규모의 최첨단 방산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정병과 인맥을 이용해 입찰 과정을 조작했고 특정 해외 방산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막대한 커미션을 챙기고 있었다. 유태진 중장의 비리는 백승주가 저지른 비리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하은정은 깨달았다. 백승주에게 유태진은 눈엣 가시였다. 자신의 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구시대의 적폐였다. 백승주는 하은정의 정의감과 수사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적을 제거한 것이다. 제28보병 사단, 황인기 대령. 그 모든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 아니 백승주가 하은정에게 던져준 미끼였다. 유태진이 체포되며 마지막에 했던 말. 자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그건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판을 짠 것이 백승주라는 것을. 그리고 하은정이 백승주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을. 하은정은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썩은 뿌리 하나를 뽑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거대하고 위험한 암덩어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흙을 갈아준 셈이었다. 백승주는 이제 군내의 유일한 실세가 되었다. 유태진 라인이 사라진 육군 본부에서 감찰실장 백승주 소장의 권력은 참모총장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녀는 수사단장실의 문을 걸어 잠갔다. 최진우 준이 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단장님,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최준희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났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백승주를 칠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 치밀합니다. 모든 자금은 해외 법인을 통해 세탁되었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를 공격하면 그는 정적 제거에 성공한 영웅을 시기하는 모함이라며 역공을 펼칠 겁니다. 하은정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풍작전의 영웅이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자신의 조력자였던 백승주를 공격한다면 국방부 장관조차 그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군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그녀가 먼저 경질될 터였다. 백승주는 완벽한 함정을 팠다. 그는 하은정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공격할 수 없도록 조력자라는 족쇄를 채웠다. 단장님. 백승주 소장이 단장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태풍 작전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라면서요. 하은정은 차갑게 웃었다. 승자의 만찬이었다. 가지. 당연히 가야지. 최준희. 우리가 가진 백승주 관련 자료 전부 백업해서 내 개인 보안 클라우드에 올려둬. 내가 만약 잘못되면 자네가 이걸 들고 언론으로 가. 단장님. 이건 명령이야. 그날 밤 하은정은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군 시설이 아닌 서울 시내의 한적한 고급 한정식집의 밀실이었다. 백승주 소장이 평온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 장군.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육군이 10년 묵은 체증을 씻어냈어. 백 장군.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특히 그 결정적 증거 말이야. 하은정이 잔을 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백승주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저 정의가 이기길 바랐을 뿐일세. 정의라. 하은정이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가 도대체 뭔가? 유태진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의 프로젝트 솔라리스가 들어서는 건가? 백승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웃었다. 하 장군.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건 몸에 좋지 않아. 자네는 부패 척결의 영웅으로 남는 게 좋아. 그게 자네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이야. 내가 만약 그걸 거부한다면. 하 장군. 백승주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자네가 위장 잠입했던 제28사단 식당. 거기 조리장 기억나나? 그 사람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네. 자네가 배연이로 일할 때 식자재를 빼돌린 걸 자네가 묵인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 하은정의 손이 멈췄다. 그게 무슨... 그리고 자네가 체포했던 황인기 대령. 그가 진술을 번복했네. 하은정 장군이 자신에게 유태진 군단장의 비리를 불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거야.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지. 자네가 영웅이 되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추락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해, 하 장군. 그것은 완벽한 협박이었다. 백승주는 하은정이 배연이로 활동했던 모든 기록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것을 조작해 하은정을 범죄자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날 끌어내리겠다는 건가? 아니, 난 내 동기를 잃고 싶지 않아. 백승주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자네가 필요해. 하은정 장군. 자네의 그 날카로운 칼이 앞으로 나와 함께 새로운 육군을 만드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 유태진 같은 구시대의 잔재들을 청소하는 데 말이야. 물론 내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그 새로운 육군의 초석이 될 걸세. 어때? 나와 함께 하지 않겠나? 하은정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괴물과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백장군.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뜻인가? 날 너무 얕봤다는 거야. 하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날 협박할 증거를 모을 때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거든. 설마 이 자리를 녹음이라도 한 건가? 소용없어. 이건 사적인 대화일 뿐이야. 아니. 하은정이 밀실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국방부 장관과 장관의 직속 부대인 국군방첩 사령부 요원들이 서 있었다. 백승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하은정은 장관에게 경례했다. 장관님,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실체입니다. 이자는 유태진보다 더 위험한 반역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은정이 판 마지막 함정이었다. 그녀는 백승주의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하기 직전 최진우 준이를 통해 확보한 프로젝트 솔라리스 관련 의혹 자료 전부를 들고 국방부 장관에게 두 번째 독대를 신청했다. 장관님, 저는 괴물을 잡기 위해 또 다른 괴물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하은정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백승주의 도움을 받은 과정, 그리고 그가 거대한 비리의 주범이라는 심증까지. 장관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군내에서 가장 청렴한 그가 그럴 리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장관님, 저에게 방첩사 요원들을 붙여주십시오. 오늘 밤 그가 저를 만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한정식 집 밀실은 이미 방첩사의 도청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백승주가 하은정에게 했던 모든 말, 프로젝트 솔라리스를 인정하고 그녀를 협박했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장관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백승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하은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하은정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기꺼이 추락할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 도박을 건 것이었다. 백승주 소장. 아니, 백승주 씨. 하은정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어. 당신의 그 새로운 육군은 감옥에서나 꿈꾸시지. 방첩사 요원들이 백승주에게 수갑을 채웠다. 청렴의 상징이었던 장군의 몰락이었다. 사건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백승주 게이트는 군을 넘어 정계를 강타했다. 프로젝트 솔라리스에 연루된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정치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육군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2명의 삼성 장군 유태진 그리고 백승주의 모함이었지만 결국 연루된 것이 밝혀진 이철희과 2명의 이성 장군 김경석, 백승주의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했다. 하은정은 모든 수사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에게 조용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 장군. 왜 그만두려는 건가? 지금 육군은 하 장군 같은 사람이 필요해. 차기 참모총장으로도. 장관님. 하은정이 그의 말을 막았다. 저는 수사관입니다. 제 임무는 범인을 잡는 것이었고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백승주를 막지 못해 유태진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군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 위장 잠입 수사 역시 정당한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연이로 활동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그것이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수사단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며칠 뒤 하은정 소장의 조촐한 전역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그녀가 구해냈던 이선 우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와 박주환 병장 무사히 전역했다. 그리고 끝까지 그녀와 함께한 최진우 준이만이 참석했다. 이선우 중령은 거수 경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단장님, 아니 장군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은정은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계룡대의 위병소를 나섰다. 그녀는 얼음 마녀로 불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그녀가 떠난 육군은 대대적인 개혁의 칼바람을 맞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개혁의 시작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전방 식당의 설거지꾼이 되었던 한 여장군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하은정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 정의라는 단어와 함께 기록되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은정 소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정의를 향한 신념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묵묵히 옳은 길을 걷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이, 계급장도 없는 잡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다녀? 갓 부임한 5군 단장 권준호 소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어깨에 달린 빛나는 별 2개가 이곳 5군단 사령부의 법이자 하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살피는 저 여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냄새나는 부사관 나부랭이라며 어깨로 거칠게 밀쳐낸 그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여인. 그녀의 어깨 위에는 권준호 소장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슬퍼런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군단장 취임식 날 직속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이 오만한 신임 군단장에게 정하윤 중장은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새벽 4시 경기도 연천의 제5군단 예하 최전방 수색대대 생활관의 낡은 형광등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김일병은 전투복 상해 위에 방상 내피를 껴입고 그 위에 다시 동계 전투복 상의를 걸친 채 침낭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렸다. 그래도 추웠다.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축축하고 끈질긴 냉기였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허연 김이 되어 어둠 속에 흩어졌다. 옆 침상의 박상병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다. 망할 놈의 보일러. 이게 나라냐? 작게 욕설을 뱉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늘로 나흘째였다. 첫날은 그저 그러려니 했다. 낡은 막사였고 겨울이면 늘 있는 일이었다. 행보관인 오상사가 어딘가에 격렬하게 전화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날 오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셋째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 병사들은 깨달았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야 김일병. 불침번. 초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근무자가 김일병의 침낭을 발로 툭툭 찼다. 김일병은 이를 악물고 침낭에서 기어나왔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전투와 바닥을 뚫고 콘크리트의 냉기가 발바닥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는 관물대에서 방한모를 꺼내 눌렀었다. 복도로 나서자 상황은 더 심각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복도를 냉동고로 만들고 있었다. 보일러 수리. 언제 온답니까? 김일병이 인수인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금 복귀한 이병장이 피식 웃었다. 수리? 야, 꿈 깨. 지금 군단 전체가 신임 군단장님 취임식 준비한다고 난리야. 5군단 사령부 본청 로비에 까는 레드카펫이랑 연회장 뷔페가 우리 보일러 수리비보다 비쌀걸. 절망적인 농담이었다. 하지만 사실일지도 몰랐다. 김일병은 얼어붙은 복도 창문에 손을 대보았다. 손바닥이 유리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총기를 고쳐 메고 막사 외곽을 돌기 시작했다. 영하 15도. 철책 너머 북녘의 땅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김일병에게 북한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독한 추위였다. 같은 시각 5군단 사령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제3야 전군 사령관 집무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정하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별명은 철의 여제였다. 군 생활 30년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녀의 지휘 철학은 명확했다. 병사의 복지는 곧 전투력이며 이를 외면하는 지휘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사령관 직통 이메일 소리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투서였다. 제목 5군단 최전방 수색대대 동상 걸리기 직전입니다. 내용은 처참했다. 나흘째 방치된 보일러. 얼어붙은 막사. 그리고 이 모든 수리 요청이 신임 군단장 취임식 준비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묵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서 말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군수처에서는 보일러 부품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 예산이 전부 취임식 화환과 현수막 값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을. 정하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 창밖으로 군 사령부의 거대한 연병장이 새벽 여명에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상사. 지금 바로 내 차 준비해. 아니, 사령관 전용차 말고. 사령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코란도. 그거로. 수화기 너머의 운전병 김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예. 사령관님, 코란도 말입니까? 정비도 제대로 안 된. 그걸로 준비해. 그리고 내 작업복. 계급장 다 뗀 거로. 낡고 해진 것일수록 좋아. 지금부터 10분 뒤에 출발한다. 정하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취임식. 수천 명의 병사들이 혹한에 떠는 동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지휘관이라. 정하윤은 그런 자를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구형 전투복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어깨에 3개짜리 별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이제 그녀는 철의 여제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설관리 부사관이었다. 오전 7시 5군단 사령부로 향하는 1번 국도. 갓 출고된 듯 반짝이는 검은색 지휘 차량이 매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새로 부임하는 5군단장, 육군 소장 권준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육군 내에서도 소문난 권위주의자이자 의전의 왕이었다. 사단장 시절 그가 방문하는 부대는 일주일 전부터 제초 작업과 페인트 칠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박중령. 예, 군단장님. 조수석에 앉은 부관 박중령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취임식 준비는 잘 되어가나? 사령부 로비 말이야. 내가 특별히 지시한 거. 바닥 대리석 광택, 그거 제대로 냈겠지? 어디 하나 흠집이라도 있으면 담당자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물론입니다, 군단장님. 어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프랑스산 와인과 케이터링 업체도 어젯밤에 모두 반입 완료했습니다. 권준호 소장이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군단장 취임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3군 사령관도 오신다는데. 정하윤 중장이라. 여자 사령관이라 좀 껄끄럽긴 하지만 이런 화려한 걸 봐야 내 위신도 서는 거 아니겠어. 그 양반 깐깐하기로 소문났던데. 걱정 마십시오. 정 사령관님 축사 원고도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우리 군단장님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됐어. 그런 건 알아서 하고. 그보다 권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예산 말이야. 문제없게 처리한 거 맞지? 병사들 난방비 끌어다 쓴 거. 박중령이 룸미러로 권준호의 눈치를 살폈다. 네. 군수처장하고 다 말 맞췄습니다. 동계 피복 예산 선집행으로 서류상 처리하고 보일러 부품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돌렸습니다. 어차피 일선 부대 놈들이야 추우면 추운가 보다 하지 서류까지 뒤져볼 놈들 없습니다. 잘했어. 권준호가 창밖을 보며 웃었다.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 마당에 병사놈들 좀 춥다고 죽기야 하겠어? 군기만 빠져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그의 지루한 나 때는 설교가 시작될 무렵 지휘 차량이 5군단 사령부 위병소를 통과했다. 헌병들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권준호는 손가락만 까딱하며 경례를 받았다. 차가 본부 건물 로비 앞에 멈춰섰다. 박중령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권준호가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가슴에는 실속 없는 훈장들이 번쩍였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로비 한가운데 방금 왁스칠을 끝낸 대리석 바닥에 웬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어깨에는 계급장도 없었다.
낡은 전투화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권준호의 눈이 경멸감으로 물들었다. 오늘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날 이 신성한 로비에 저런 잡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같은 시각 정하윤 중장은 낡은 코란도를 사령부 외곽의 막사 근처에 세우게 했다. 그녀는 김상사를 대기시키고 홀로 막사로 잠입했다. 새벽 순찰조차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수색대대 막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투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럴 수가.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얼음장처럼 차가운 라디에이터, 그리고 침낭 속에 전투복을 4겹, 5겹 껴입고 새우잠을 자는 병사들. 그녀는 한 병사의 침낭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다. 전투복 안으로 드러난 내복은 땀과 추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선다면 동상은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막사를 나왔다. 그리고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병사들의 복지를 이따위로 내팽개친 자가 과연 다른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을 리 없었다. 그녀는 본부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닥 타일에 미세하게 난 균열을 발견했다. 이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얼어서 타일이 전부 들뜰 텐데. 이건 안전 문제다. 그녀가 쪼그려 앉아 타일 틈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순간 등 뒤에서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정하윤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빳빳한 정복을 차려입은 오늘 새로 부임하는 오군단장 권준호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뒤로는 박중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당장 안 일어나? 권준호의 목소리가 왁스칠된 로비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정하윤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전투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지잖아. 냄새나게. 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준호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병사들의 안전 점검 중입니다. 이곳 로비 바닥 타일에 균열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위험이. 뭐? 안전? 권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안전 타령하는 말년 부사관인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까짓게 뭘 안다고. 권준호의 뒤에 서 있던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몇 달 전 3군 사령부 회의에서 정하윤 중장을 먼발치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계급장과 화려한 정복을 벗어 던진 철의 여제의 얼굴. 하지만 지금 권준호 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군단장님, 그게... 박중령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입을 열었다. 시끄러워. 권준호가 박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정하윤을 노려보았다. 감히 신임 군단장에게 대들어? 재수없게. 당장 안 꺼져? 권준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육중한 어깨로 정하윤 중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에잇, 재수없는 년. 정하윤 중장의 몸이 한쪽으로 휘청 밀려났다. 그녀의 어깨가 둔탁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준호를 뒤따르던 참모진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목격했다. 신임 5군단장이 대한민국 육군 삼야전군 사령관이자 자신의 직속 상급 부대장인 삼성 장군에게 그것도 연이라는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명백한 하극상, 군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였다. 박중령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권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권 중장은 이미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군단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군단장님, 잠시만 군단장님. 방금 그분은 됐어. 시간 없어. 취임식 준비나 마지막으로 확인해. 10분 뒤에 강당에서 보자고. 권준호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끝까지 짜증을 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하윤 중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작업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권준호 소장의 본 모습이었다.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인물. 병사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의전을 중시하는 인물. 그녀는 로비 구석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박중령. 네. 사령관님. 저는. 박중령은 말을 더듬으며 경례를 붙이려다 그녀가 작업복 차림임을 깨닫고 손을 어정쩡하게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정하윤이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는 자네 군단장을 모셔. 그리고 10분 뒤 강당에서 보지. 오늘 취임식 아주 볼만할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다. 낡은 코란도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박중령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오늘 5군단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권준호 소장의 군 생활은 방금 그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오전 10시 정각. 제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예하 사단장들과 여단장들 그리고 각 부대의 주요 참모들까지 수백 명의 장교들이 빳빳하게 달인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다. 강당 단상 중앙에는 제영대 5군단장 권준호 소장 취임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제 병사들의 난방비에서 전용된 바로 그 예산으로 산 것들이었다. 권준호 소장은 단상 중앙 군단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당을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아침에 로비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 하급 부사관 따위의 일로 자신의 기분을 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 2호군단 3만 명이 넘는 병력은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제영대 군단장 권준호 소장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원 단상에 대하여 경례.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충성. 권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거만하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국민 의례가 끝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군 생활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상급 부대 지휘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이신 정하윤 중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령관님 입장. 강당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권준호 소장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직속상관인 3군 사령관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여자 사령관이라니 껄끄럽지만 예의는 차려야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을 보는 순간 권준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세 개의 금빛 별이 빛나는 중장 계급장.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그리고 아침에 로비에서 자신이 잡년이라 욕하며 밀쳐냈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저 여자가? 권준호의 입이 벌어졌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계급장 없는 말년 부사관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바로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 정하윤 중장이었던 것이다.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일어나 정하윤 중장을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권준호 소장도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경내 각도가 무너졌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침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재수없게. 당장 안 꺼져? 에잇, 재수없는 년. 그리고 어깨로 밀쳐냈던 그 둔탁한 감각까지. 단상 한쪽에 앉아있던 박중령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정하윤 중장은 수백 명의 경례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강당을 가로질러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강당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휩싸였다. 정하윤은 단상에 앉아 사색이 된 권준호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축사 원고를 옆으로 치워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새벽부터 이곳 제오군단 사령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정하윤 중장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상급 부대 사령관이 암행 감찰을 했다는 말이었다. 계급장을 떼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시설관리 부사관처럼 변장해서 말입니다. 강당이 작게 술렁였다. 권준호 소장은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가장 먼저 최전방 수색대대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정하윤 중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난방 보일러가 고장난 지 나흘째더군요. 병사들은 영하 15도의 막사에서 전투복을 4겹씩 껴입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들의 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수리는 미뤄졌습니다. 왜입니까? 정하윤 중장은 말을 멈추고 단상에 앉은 권준호 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권준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취임식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당을 장식한 화환과 연회장 뷔페 예산을 마련하느라 병사들의 보일러 부품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로였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예하 지휘관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임 군단장 취임 첫날, 그것도 상급부대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5군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권준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박중령과 나눈 대화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강당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먼저 쓰였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하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더 가관인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본부 건물 로비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의 균열이 동파로 이어져 병사들이 다칠까봐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권준호 소장을 바라보았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권준호에게로 향했다. 그때 한 장군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느냐. 당장 일어나라. 잡것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억눌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병사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년 부사관 나불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하윤 중장이 자신의 어깨를 툭 쳤다. 자신의 어깨로 저를 밀쳐내고 지나갔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라는 말과 함께 강당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삼성 장군에게 직속 상급 부대장에게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군법 회부를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논해야 할 문제였다. 정하윤 중장이 최후의 선언을 했다.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부하의 생명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계급장 없는 동료를 짐승처럼 밀쳐내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권준호 소장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권준호 소장, 당신은 5군 단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군단장으로 불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당 전체를 향해 공식적인 명령을 선포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 정하윤의 명으로 권준호 소장의 5군 단장 보직 해임을 국방부 장관께 즉시 건의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강당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헌병 완장을 찬 육군 본부 법무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앞에는 냉혹한 표정의 한태수 대령이 서 있었다. 육군 본부 내에서 미친 칼로 불리는 자였다. 육군 본부 법무실장 한태수 대령입니다. 권준호 소장, 군수 예산 전용 및 직권 남용, 그리고 상급자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수 대령과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권준호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극심한 쇼크였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와 들것을 가져왔다. 화려한 취임식의 주인공이었던 권준호 소장은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취임식은 그렇게 최악의 해임식이 되어버렸다. 권준호 소장이 실려나간 강당은 혼돈 그 자체였다. 장교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다. 정하윤 중장은 연단을 내려와 사색이 된 박중령과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5군단 작전 통제권은 당분간 3야 전군 사령부가 직접 행사한다. 모든 부대는 정상 작전 태세 유지 명령을 하다라고 수색대대 난방 시설부터 당장 수리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정하윤 중장이 강당을 막 나서려 할 때 한태수 대령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태수 대령은 육군 본부 직속으로 사령관인 정하윤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골이었다. 그의 별명 미친 칼은 한 번 목표로 삼은 비리는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참모총장이라도 물어뜯는다 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사령관님, 잠시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무슨 일이지, 한대령? 권준호 소장의 비리 혐의는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군단 사령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합니다. 정하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압수수색? 좋네. 군단장실과 군수처는 얼마든지 뒤지게. 하지만 작전 지휘실은 안 돼. 여긴 최전방이야. 단 1분도 지휘 공백이 생겨선 안 돼. 한태수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안경 너머 눈이 번뜩였다. 안 됩니다, 사령관님. 권준호 소장의 핵심 비리는 부대 운영 예산 전용입니다. 모든 결제가 작전 지휘실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육군 본부 법무실장 권한으로 5군단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을 포함한 모든 전산망을 즉시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정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대령, 지금 제정신인가? 지하 벙커를 봉쇄하겠다고? 그건 5군단의 두뇌와 심장을 멈추겠다는 소리야. 당장 저기 도발하면 어쩔 셈이지? 그건 사령관님께서 걱정하실 일입니다. 한태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제 임무는 군 내부의 적, 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입니다.
부패한 군대는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수사관들, 지금 즉시 지하 벙커로 이동해 모든 시스템을 봉쇄한다. 당장 멈춰. 정하윤이 소리쳤지만 한태수와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강당을 빠져나가 지하 벙커로 향했다. 그들에게 삼성 장군인 정하윤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외부인일 뿐이었다. 정하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권준호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했더니 한태수라는 더 고집불통인 원칙주의자가 군단 전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정하윤 중장이 5군단 사령부를 떠나 3군 사령부로 복귀하기도 전이었다. 그녀의 전용 차량이 사령부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용 암호 통신기에서 최우선 긴급 호출이 울렸다. 3군 사령부 정보 참모부에서 보낸 전문이었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막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정하윤은 차량을 멈추게 하고 통신기를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원도 철원 축선. 비무장지대 북방 15km 지점. 북한군 포병 여단의 이례적인 움직임 포착. 240mm 방사포 발사대 5대 기존 주둔지에서 이동. DMZ를 향한 발사 진지로 전개 중. 감시 장비가 포착한 영상에는 방사포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기립하고 탄약 운반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제 발사 준비 태세였다. 이럴 수가.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5군단 신임 군단장이 취임식 당일 전격 해임되고 육군 본부 법무실이 사령부 전체를 압수수색하며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북한 정찰 체계에 보고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금 5군단이 지휘 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 기회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김상사, 차 돌려. 당장 5군단 지하 벙커로 간다. 최고 속도로. 정하윤 중장의 외침에 운전병 김상사는 욕설을 내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으며 핸들을 꺾었다. 차량이 급격한 유턴으로 타이어 마찰음을 내네. 사령관님, 작전 헬기 부르겠습니다. 그게 빠릅니다. 됐다. 헬기 뜨는 시간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정하윤은 암호 통신기로 3군 사령부 정보 참모와 직접 통화를 연결했다. 적 방사포의 정확한 좌표와 예상 사정거리 확인해. 그리고 5군단 예하 포병 여단 K9 자주포 부대와 다연장 로켓 부대 즉시 대응 태세 갖추도록 지시해. 공군 전술기 지원도 요청해. 통신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사령관님, 적 방사포는 240mm 다연장 로켓으로 사정거리는 최대 60km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발사하면 5군단 전방부대는 물론이고 철원 시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젠장. 정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북한은 심리전까지 계산한 것이다.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 민간인 지역을 방패 삼아 국제사회에 한국의 선제 도발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군의 무능을 확인하고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몇 분 뒤 5군단 사령부 본부 건물 앞에 차량이 급정거했다. 정하윤은 차에서 뛰어내려 지하 벙커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두꺼운 강철로 된 벙커 입구는 법무실 수사관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멈추십시오. 여긴 현재 육군 본부 통제구역입니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켜. 정하윤은 수사관을 밀치려 했다. 사령관님이라도 안 됩니다. 한태수 대령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들이. 정하윤이 분노로 소리치는 순간 벙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한태수 대령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사령관님,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하윤은 한태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가 자신의 암호 통신기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나 봐. 이 망할 법무관 놈아.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북한군 방사포 진지의 영상이 떠 있었다. 발사관 각도가 조절되고 있었다.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조준하고 있어. 내 놈이 봉쇄한 저 벙커가 바로 저것들을 막을 지휘소야.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내 놈을 이 자리에서 전시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겠다. 한태수 대령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도 군인이었다. 영상 속의 위협이 실제 상황임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것은 기만 전술일 수 있습니다. 적들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 수사를 멈추면 권준호 라인의 비리를 영원히 덮게 될 수도. 닥쳐. 정하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수 대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고 벙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비켜. 당장 자리에서 비켜. 벙커 내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범죄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작전 콘솔 앞에는 수사관들이 앉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상황이 아니라 압수된 재무장부 파일이 떠 있었다. 통신 장비들은 케이블이 분리되어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5군단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이 미친놈들. 정하윤이 포효했다. 당장 시스템 복구해. 지금 당장. 수사관들이 당황하여 한태수 대령을 바라보았다. 한태수가 벙커 안으로 따라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무도 손대지 마. 수사 방해다. 사령관님,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월권? 정하윤이 조작대 앞에 앉은 수사관을 잡아 끌어내렸다.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법전이나 뒤적이는 내 놈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당장 비켜. 정하윤 중장은 중앙지휘 콘솔 앞에 앉아 시스템을 재부팅했다. 수사관들이 분리해 놓은 케이블을 손수 다시 연결했다. 차단되었던 통신 장비들이 하나둘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한태수 대령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살기등등한 삼성 장군의 기세에 눌려 차마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수사 방해의 증거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마침내 작전 상황도가 떠올랐다. DMZ 일대의 아군 부대 배치, 그리고 붉은색 전멸등으로 표시된 적 방사포 여단의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제기랄, 아직도 적이 있잖아. 적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여전히 발사 진지에서 한국군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정하윤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5군단 포병 여단장과 직접 연결했다. 포병 여단장, 3군 사령관 정하윤이다. 내가 5군단 작전 통제권을 직접 행사한다. 충성. 사령관님,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적 방사포 진지 좌표 지금 즉시 전송하겠다. K9 자주포 1개 포대 즉시 전개하고 사격 준비 태세 갖춰. 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통신기 너머로 포병 여단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하지만 교전 규칙상 적의 선제 공격이나 명백한 위협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태수 대령이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들으셨습니까, 사령관님? 현장 지휘관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교전 규칙 위반입니다. 사령관님은 지금 전쟁을 촉발하려 하고 계십니다. 정하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적의 방사포 발사관이 우리 민간인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협 행위다. 그들이 발사하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어.
우리 병사들과 철원 시민들이 죽고 난 후에 복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다. 그녀는 한태수를 노려보았다. 한대령. 자네는 법무관이니까 규정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야전 지휘관이야.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다. 적이 발사하기 전에 막는 것과 발사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과 규정으로는 정하윤이 틀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전쟁의 딜레마였다. 법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다. 정하윤은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장관님, 3군 사령관 정하윤입니다.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보고했다. 현재 5군단 전방, 북한군 방사포 여단이 발사 준비 태세입니다. 5군단 지휘부 마비 상태를 노린 고강도 도발입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지금 즉시 경고 사격을 명령하겠습니다. 적진 전방에 한 발을 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장군, 잠깐 그건 합참의장과. 이것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를 해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3분 안에 종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윤은 장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한태수 대령은 물론이고 작전병들까지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에 얼어붙었다. 정하윤은 다시 포병 여단장을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5군단 포병 여단. 목표 좌표 적진 전방 100m 지점. 한 발.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정하윤 중장의 명령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태수 대령은 촬영하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이 여자가 정말로 쏠 줄은 몰랐다. 약 3초 후 멀리서 K9 자주포의 육중한 발사음이 지축을 흔들며 전해졌다. 벙커는 지하 20m 깊이에 있었지만 155mm 포탄의 발사 충격파는 벽과 바닥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그것은 전쟁의 소리였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발사된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을 날아갔다. 비행시간 약 45초. 그 4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45초 후 화면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 전방 100m 지점에 정확히 포탄이 명중했다. 야간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열화상 영상에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수십 미터 상공으로 치솟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지면이 파이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다음 포탄은 너희들 머리 위다. 우리는 너희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고 언제든 쏠 수 있다. 정하윤은 숨을 참고 북한군의 반응을 기다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즉시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밤 철원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스크린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에서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하늘을 향해 있던 발사관들이 천천히 접히기 시작했다. 탄약 운반 차량이 황급히 후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하나둘 방사포 발사대 차량들이 시동을 걸고 주둔지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5군단 지휘부가 마비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날아오자 공포를 느낀 것이다.
약 5분 후 정보참모부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사령관님, 적 방사포 5대 전부 주둔지로 복귀 확인했습니다. 발사관 폐쇄, 엄폐 진지 안으로 진입 확인. 추가 도발 징후 없습니다. 정하윤 중장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위기는 넘겼다. 벙커 안에 억눌려 있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작전병들은 서로를 보며 기쁨을 나눴고 한태수의 법무실 수사관들조차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다. 한태수 대령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법적으로는 정하윤 중장이 교전 규칙 위반, 상급자 지시 불이행, 수사 방해까지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그 불법적인 결단이 더 큰 전쟁을 막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벙커 밖으로 향했다. 한태수 대령이 말없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벙커 출구 연천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야외에서 멈춰 섰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별이 총총했다. 정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대령, 자네가 외우는 그 두꺼운 법전은 적의 포탄을 막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 하지만 살아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한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법무관으로서 법과 규정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자네는 자네 임무를 한 거야. 정하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권준호 같은 부패한 지휘관을 걸러내는 것도 국방력이야. 나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자네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지. 우리는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는 거야. 다만 우선순위를 알아야 해. 집이 불타고 있는데 방 안에 먼지를 털고 있으면 안 되거든. 한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용산에 돌아가거든 높으신 분들에게 똑똑히 전하게. 정하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내린 이 명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전해. 군법회의든 불명예 전역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한태수 대령은 더 이상 미친 칼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정하윤 중장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독단적인 명령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정하윤은 말없이 경례로 화답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3군 사령부로 복귀하기 위한 헬기에 오르는 동안 5군단 사령부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색대대 막사로 향하는 군수 차량들. 그 안에는 병사들이 나흘을 기다렸던 새 보일러 부품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날 밤 김일병은 입대 후 처음으로 따뜻한 막사에서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다.